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체크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금요일 이 시간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 차량을 제외하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 투자하는 혼합형 ETF에 대한 구성 종목 규제가 완화되면서 종목명의 삼성전자와 테슬라 등 단일 주식을 앞세운 ETF가 처음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판매량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지난달 실적을 집계한 결과 내수와 수출을 합한 글로벌 판매는 총 61만 5,186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주식 약 92만 주를 주당 10만 8,800원에 시장에서 공개 매수해 SK케미칼을 현재 지분법 평가 대상 회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의 기업 신용 등급을 기존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라이프 TV는 회사 합병 결정 공시를 통해 미디어지니를 흡수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 법인의 지분은 KT 스카이라이프가 62.7%, KT 스튜디오지니가 37.3%를 갖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아니나 다를까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어제 아침 바로 이 시간 남인호 소장님과 백워데이션을 염려했는데 슬픈 예감은 늘 맞더라고요. 어제 개장 후 외국인은 선물을 장중 1조 이상 매도하면서 우리 시장 급락했습니다. 오늘도 좀 외국인의 선물 매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죠, 소장님? 네, 어제 우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팔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압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디커플링, 즉 미국 시장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4일 동안 주가가 줄줄줄줄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번 주 초부터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그런대로 나름 괜찮게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물론 미국의 기업들보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을 산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세계 경제 1위 국가인 미국이 계속 주가 내려가는데 한국 주가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독야청청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디커플링의 완화가 어제 일본으로 나왔다. 즉 미국의 하락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 줬다가 첫 번째 요인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네, 결국 어제는 1355원이라는 최근 13년 내 가장 높은 수치, 우리 대한민국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원화만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자그마치 770조 원이에요. 뭐 7천억이 아니고 770조 원씩이나 대한민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작년에는 1,1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50원이다. 가만히 앉아서 20%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리스크 해지로 선물 매도에 나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배구데이션 상태입니다. 즉 선물은 죄송합니다. 선물이 현물 지수보다 워낙 밑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선물만 사고 현물,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를 무조건 팔면 돈 법니다. 흔히 말해서 프로그램 매매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기관 투자가 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관들이 4천억, 5천억, 6천억 막 주식을 팔았는데 기관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이 만든 그 판, 다시 말해서 선물을 저평가 현상 만들고 현물을 고평가 만드니까 자기들도 돈을 벌려고 저평가된 선물 사고 고평가된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판 것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죠. 그런데 자 다행스럽게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배구데이션 1.96이었습니다. 이거는 최근 1년 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 종가에는 외국인들이 그제와는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계속 사다가 종가에 확 팔았거든요. 근데 어제 어떻습니까? 장중에는 아까 이수혜 앵커님 말씀대로 1조 원 팔다가 약 3천억을 되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오후에 외국인들이 끝날 쯤에서 선물을 대거 매수한 것은
오늘 어쩌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배고되신 상태이지만 어제같이 1.96이 아니고 0.5입니다. 0.5면은 사실은 평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 사고 현물 파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를 할 투자가들이 별로 없을 거다. 결론입니다. 자, 어제 세 가지가 모두 악재가 다 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수급 추이는 지켜보되 안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이제 환율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너무 비싸졌죠. 또 아무래도 달러로 원재료를 살 때 비싸게 사다 보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쉽지 않은데 그래도 기회는 찾아봐야겠죠. 잘 버텨내는 섹터가 있습니까? 일단은 한 두 가지 정도 섹터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가장 뭐 유행했던 이제 뭐 신조어라고 할 수 있죠.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원전이 좀 가장 좀 성승하지 못했던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수주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금 윤 정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원전과 방산, 그중에 좀 한 축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감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을 좀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또 힘도 실린다는 정책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 원전 섹터에 관련된 부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아웃퍼폼했던 게 좀 자동차, 제가 볼 때는 이제 부품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2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자동차 섹터, 특히 이제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어떤 뭐 효과도 있을 테지만, 확실히 좀 이제 수익성이 큰 어떤 좀 종목으로의 어떤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수익성이 높은 SUV로도 좀 옮겨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도 최근에 나왔던 뭐 수소차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차 섹터에서는 거의 이제 뭐 테슬라의 어떤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좀 필두로 한 자동차 부품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3분기 하반기에는 뭐 지수에 대한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개별적인 섹터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섹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과 자동차 부품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 치솟고 외국인의 자금도 이탈 현상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우리 윤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그 섹터, 자동차 섹터 두 번째 뉴스로 한번 짚어볼게요. 아니, 선영 대표님, 그렇게 반도체 부족하다고 하더니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너무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 자동차 완성차 5개 업체,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그리고 쌍용차, 르노코리아가 지난달 판매량이 2달 연속으로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쌍용차는 뭐 최근에 KG그룹 인수까지 나오면서 이제 뭔가 좀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보니까 지난달 실적을 집계한 결과 내수와 수출을 전체 합한 글로벌 판매, 뭐 반조립 수출까지 포함해가지고요, 61만 5,186대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8%나 증가했다는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등 일부 업체는 국내 판매에서는 그래서 조금 다소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 쪽이 굉장히 좀 호황을 좀 이루면서 이제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요즘에 또 전기차로 잘 나가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선전을 좀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 실적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차도 이렇게 잘 팔리고 증설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뭐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도 지금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차 주가는 지난주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추석 전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일부를 조금 현금화해 놓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음 주 이제 추석 주인데 다음 주에 또 공교롭게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바로 이제 추석 연휴죠. 그 이후로 제가 볼 때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전통적으로 좀 연휴가 길다고 하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자금을 빼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어떤 그러한 변동성에 대한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매매 전략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뭐 자동차 섹터 지금 이제 어제부터 상당히 좀 호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월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사실 이제 어제 좀 아웃퍼폼했던 지금 섹터가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이와 관련돼서 항상 꼭 두 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딱 저는 이제 SL과 화신 딱 두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얼마나 특히 유지가 되는지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S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더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SL을 좀 올리는 이제 수급은 좀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좀 대량의 매도가 조금씩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연기금의 좀 순매수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과 아니 연기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자동차 섹터의 진심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앞에서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글로벌 차량 반도체 수급난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명히 기대감도 있고요. 이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SL에 대한 어떤 좀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화신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한 이후에 하반기에도 좀 역대 최대 매출이 달성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이제 뭐 미국에서 또 이제 관련된 어떤 수혜 혜택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이미도 이제 지금 사장단이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지금 제가 볼 때 자동차 섹터에 좀 향방을 좀 가를 만한 어떤 그런 방향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 계속해서 고공행진인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장기적으로 또 호재가 될 만한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바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국산 차량에 대한 타격을 지금 미국 측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글쎄요, 근데 항상 기사 볼 때마다 이 검토라는 단어가 항상 애매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대표님? 사실 현대차가 정말 잘 나가고 있죠. 전기차 판매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발목을 잡는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좀 아직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요.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번 차별 논란을 일으킨 법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요구하는 분이 미 하원 의원이신데 이제 버디 카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 좀 알아봤더니 일단 역시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반대 당인 공화당 쪽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제 완공을 기다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신 분이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남동부에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신흥 산업지입니다. 5개 주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 이제 이미 현대차가 공장을 짓고 있는 주의 하원 의원이 이건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카터 의원한테 물었습니다. 개정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뒤에가 되게 재밌는데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제 자기 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바로 이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반대로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지면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현대차의 이런 앞으로의 실적 여부, 성장성 여부가 미국의 선거와 중간 선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을 들여서 전기차 전용 공장 그리고 배터리 셀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을 냈습니다. 일단 종합해 보면은 현재 바이든 정권이 수정하든지 아니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한참 잘 나오는 현대차가 우리나라 내부 이슈도 아니고 뭐 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어떤 이런 법과 정치와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맺은 FTA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사실 현대차의 펀더멘탈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현재 조지아주에 있는 하원 의원이 이런 걸 좀 밀어붙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정치적으로 엮어서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장이든 뭐 배터리 업체든 자동차 업체든 중간 선거가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여러분, 9월 첫 거래일부터 국내 시장 악재가 겹쳤죠. 뭐 긴축, 환율, 엔비디아, 중국까지 여기다 통계를 보더라도요. 9월은 약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질에 집중을 해보죠.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반기 지금 녹록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이 있다고요, 소정님? 네, 그렇습니다. 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뭡니까?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 뭡니까? 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수익성. 둘째, 안정성. 셋째, 성장성입니다. 즉, 1번이 수익성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기업이 있을 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 엄청나게 성장해서 그거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기업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유지가 될 때 필요한 게 성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금년 2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 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금년 1분기에 대부분 2분기부터 피크아웃 친다. 이제 2분기부터 꺾기 시작한다. 다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오히려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분기, 이제 3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는데요. 3분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60년 내 가장 무역 적자가 큰 것도 그 요인 아니겠습니까? 원자재 가격, 특히 기름 가격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어떤 기업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실적, 기대보다 좋은 실적 냈던 기업들, 예컨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기아라든가 하나솔루션, 하나기술, 한솔제지 등은 일단 주식 시장이 어렵더라도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죠, 사실은. 반대로 전자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분 2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나쁩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의아한 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나빠서 지금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내려갔느냐? 3분기하고 4분기에 반도체 D램 가격 더 내려갈 것이라는 먼 앞날 3개월, 6개월 앞을 두고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작 10월 15일 날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부진했다. 그럼 주가 또 내려갈까요? 저는 내려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반대로 하락을 했느냐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들을 좀 자세하게 또 더 압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싼 종목, 하반기 좀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 더 군게일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팀장님? 한 두 가지 정도 좀 종목을 좀 추려왔는데 일단은 좀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반도체 쪽에서 기판 관련된 종목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덕전자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가까이 보게 되면 3분기 뭐 이제 멀리 보게 되면 이제 내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FC BGA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익이 좀 개선세가 있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장비용 이제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죠. MLB 관련돼서도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고부가 메모리 기판까지 실적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전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12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한 1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제 내년 1분기에는 3차 투자분이 좀 가동이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내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FC BGA 좀 연간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한 2,700억에서 내년에 한 4천억까지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그래도 조금씩은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뭐 가끔 계속 말씀을 드렸던 최근에는 거의 언급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조선 기자 쪽에서 HSD 엔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살짝 좀 눌림목을 좀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데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좀 많이 실시를
했죠. 이에 따라서 주식 수가 지금 한 50%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수주 산업에서는 거의 탑 프라이어티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수주가 한 9천억 대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뭐 지난해가 지금 1조 400억이었기 때문에 이미 좀 상반기에 작년 수주액을 거기다 좀 메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뭐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타 지금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많이 좀 밑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HS 엔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고점을 벗겨낼 수 있는, 그래서 좀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기판 관련 종목 이야기 1시간 반 동안 많이 나왔네요. 대덕전자 HSD 엔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실적 보고 주가 사는 심리가 이 기업은 망할 리 없지라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심리로 600만 주주를 대동단결시킨 삼성전자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피치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신용도를 한국 정부, 그러니까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행간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제발 좀 가자, 삼성전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매수를 한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국민주가 되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시죠. 일단 그런 삼성전자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이제 선순위 무담보 채권 등급을 AA3에서 AA2로 이제 상향 조정됐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일단 이에 반해서 한국 신용평가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을 재무 안정성의 어떤 개선 둔화를 이유로 긍정해서 안정으로 이제 한 단계 좀 내렸습니다. 뭐 이거는 하지만 무보증 신용급 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A+를 유지를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업 및 재무 건전성, 특히 이제 메모리 선두 지위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줬는데 최근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디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메모리 어쨌든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부분 말고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선두 지위에 대한 부분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고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총점을 줘서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아무래도 사실 이거는 뭐 LG 디스플레이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가 좀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무 구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개선 가능성이 그래도 속도가 좀 느려졌다는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가지고 당장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거둬들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7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전히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 지금 뭐 P10 공장도 짓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P10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에 이제 뭔가 본격화되고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이 좀 사이트를 길게 보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밖으로는 뭔가 티가 안 나지만 지금 기저에서는 좋은 소식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안 좋을 거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이미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조합하셔가지고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좀 사이트 길게 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윤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삼성전자, 전자닉스를 필두로 LG 디스플레이 사이트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삼성전자의 좀 움직임, LG 디스플레이 움직임에 따라서 좀 관련된 섹터나 종목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뉴스들이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좀 모멘텀에 관련된 뉴스들을 보게 된다고 하면 휴대폰과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좀 공식 출시한 갤럭시 G4 이제 3G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국내 사전 판매량 같은 경우는 일평균 약 한 14만 대 정도가 좀 책정이 되면서 지금 역대 갤럭시 가운데 가장 최고 기록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특히 3분기에 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해지할 요소로서 지금 이제 휴대폰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갤럭시 G
S4 이제 시리즈 관련돼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3분기에 뭐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관련돼서 좀 무선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제가 볼 때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좀 이제 이틀 전에 뉴스가 나왔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관련돼서 생산 수율을 지금 상당히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반년 만에 85%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노하우도 쌓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뭐 시간도 좀 줄어들고 지금 캐파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메타라든지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XR 좀 기계 쪽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VR 헤드셋이죠. 프로젝트 이제 캄비리아 관련돼서 10월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애플 XR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첫 헤드셋이 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광학 기술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쪽에 좀 기술이 있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들에게도 충분히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 충분히 제가 볼 땐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사업부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고 휴대폰 관련된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충분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뭐 휴대폰 관련 부품 종목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 2022년 내내 긴축, 환율, 파월, 물까지 않았습니까? 우리 잠깐 그거 그만하고 바깥 공기 좀 쓸까요? 요즘 대기업 보면은 4세 경영의 대부분 승계가 완료가 됐고 활발히 경영 능력을 입증을 하고 있죠. 그들의 생각과 또 이력을 잘 팔로우 해봐야 기업의 미래가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 젊은 총수들이 많이들 경력을 쌓을 때 핵심 계열사가 아니라 벤처 캐피털에서 많이들 쌓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군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0년 전에 군인으로 있을 때요. 40km 행군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산악부대다 보니까 야간 행군이 필요하다 해서 40km 행군을 했는데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40km 행군이 제가 볼 땐 가장 힘듭니다. 10시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권도를 또 하라고 막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해서 야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군단장이 새로 바뀌셨는데 이 군단장이 태권도 5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은 전부 태권도 1단을 따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태권도에 또 집중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난 2020년도 코롱의 이용렬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민 회장 이런 분들이 V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분들이 영 리더였습니다. 회사의 완전 지배주주가 아니었죠. 다 그분들 선친과 또 아버님들 계셔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완전히 올드맨이 됐죠. 오비가 돼버리셨죠. 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대기업 같으면은 3세대 혹은 4세대로 갔겠고 중견기업은 이제 3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업을 그냥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공은 말 그대로 기름 가져와서 기름 파는 운송업체에 불과했어요. 지금 유공이 지금 SK이노베이션 그런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탈바꿈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경제신문에 지금 이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에서 지금 3세, 4세 이 오너분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는지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오늘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사도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잘 네.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과 전망은요? 네,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1.9포인트 마이너스 백오데이션이지만 굉장히 시장 안 좋았죠. 오늘은 상황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장 끝날 쯤에 3시 20분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반등도 나왔고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했던 건 뭐냐? 어제가 바로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게 없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쿼더러블 내 만기가 끝난다는 쿼더러블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든 미국이든 CPI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CPI 8월 달 발표됐는데요. 5.7% 조금 7개월 만에 꺾이는 추세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도 중요합니다. 뭐 9월 FOMC 전에 이제 미국도 8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예상치는 지난달보다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막판에 유가가 떨어지고 집값도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8월 CPI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환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안감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극과 극의 전략, 길게 보시려면 아예 길게 투자하시고 짧게 보시려면 아예 짧게 보시는 투자 전략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입니다. 예, 지금 앞에서 다 언급이 나왔었습니다만 일단 9월 달 들어서 악재가 좀 상당히 많이 겹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9월에 약했다는 통계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주말에 고용 지표, 지금 중순에 이제 FOMC 일정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복되는 좀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락보다는 좀 변동성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액땜이었길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